이제 이게 정치쇼. 불타오르는 이제 이게 정치쇼. 궁금한 것도 많네요. 8550님이 그 바이라민 노를 제가 외치는 거 녹음한 걸 트는 거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요. 자주 나오는데 제가 항상 생방송으로 외쳐드리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뉴스가 많습니다. 주말 사이에. 네. 이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네네. 이 안정 대책이 좀 발표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그 20대 청년 취약층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고용 안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20대 취업자 감소 폭이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 코로나19로 뭐 각종 채용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또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청년층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이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업의 일자리가 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줄어든 영향도 컸습니다. 실제로 이 통계청 조사 결과 이 코로나19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달 이 구직 활동 계획이 없어서 그냥 쉬었다.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37만 명에 육박을 너무 많네요. 했다라고 너무 합니다. 많아. 네. 이 통계 작성 후 최대 수준이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20대가 급증을 해서 40만 명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20대 청년층을 위한 긴급 일자리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이번 주 내에 뭐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겠지만 그 일단 20대를 위한 이 긴급 일자리를 대거 조성하는 방법 그리고 이 자영업자 뭐 학습지 교사 뭐 대리운전기사 등등 임시직 혹은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이 일자리를 잃은 이들을 돕는 대책 등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 정부는 휴업 그리고 휴직자가 급증한 점을 감안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늘리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공과 정유 등 이 핵심 기간 산업으로 고용 위기가 번지지 않도록 이 기업의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20대 분들에게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IMF랑 금융위기를 10년 단위로 얻어맞으면서 다들 전문직 또 공무원 이쪽으로만 몰립니다. 겁이 나니까. 네네. 정부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이 또 더 심화되지 않도록 그 위해서라도 이번에 빨리 대책을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좀 마스크가 그 공급이 원활해지니까 네네. 좀 좋은 일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 미국하고 일본 등 이 6.25 참전국들에게 이 마스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는데요. 이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들 국가들에게 이 보건용 마스크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 지원하면 뭐 국격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그 인도적 지원을 좀 표면적인 명분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마스크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이 양국에 미칠 외교적 관계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론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 미국과는 뭐 북한 문제도 있고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 문제도 있죠. 그리고 일본과는 수출 규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뭐 세계 경제에서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들 두 나라의 마스크를 지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국가 이미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판단도 한 것 같은데 다만 뭐 국내에서도 좀 나아지긴 했지만 마스크가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이 국내 여론이 수용을 해야 이 마스크의 해외 지원을 추진한다라는 뭐 기본적인 방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준다라고 해도 미국과 일본이 뭐 무조건 받는다 뭐 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로서는 그냥 아이디어 수준의 얘기라고 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이긴 하지만 기분은 좋네요. 우리가 미국과 일본을 도와준다. 네. 세계 경제 대국 1, 2위인 나라들을. 네, 수급이 좀 잘 돼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사이에 또 이 뭐 사랑 싸움입니까? 편지를 줬네 안 줬네 러브레터를 받았네 마네 이러고 있네요. 네, 좀 황당한 얘기가 오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 코로나19 브리핑 도중에 뭐 질문이 있긴 했지만 좀 갑자기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편지를 뭐 좋은 편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에 앞서서 이 지난 토요일 밤 10시에 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도 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소식을 전하면서 따뜻한 편지가 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뭐 얼어있던 북미 관계에 그래서 좀 영향이 미칠지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북한이 어제 저녁에 본인들은 그런 친서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어제 그 외무성 당국자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이 미국 대통령이 지난 시기 오고 간 친서들에 대해서 회고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 우리 지도부는 어떤 편지도 보낸 것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현재로선 누구 말이 진실인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편 이 한미 정상이 지난 토요일 통화를 하면서 이 진단 키트 수출을 포함해서 양국의 의료 협력에 관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축하한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총선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위에 이 자신의 서명과 함께 뭐 큰 승리를 축하한다라는 친필글을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까지 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게 케네디 대통령을 죽인 진범이 제일 궁금했어요. 네. 보통 이제 오스왈드로 알려져 있는데 아니란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작년부터. 뭔가요? 이 친서 내용이 너무 궁금해. 친서 내용. 김정은과 네. 이 트럼프 사이에 오간 이 편지 내용이 뭔지 그렇게 자꾸 이 편지 얘기를 하는지. 이번에는 편지를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도 그러니까 좀 과연 이 편지가 궁금해지시겠는데. 존재하는 것인지도 네.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경제 쪽 뉴스 하나 아주 심각한 뉴스로 제가 보이는데 제 눈에는 네. 전해 주시죠. 이 라임 자산 운용 사태와 관련해서 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구속됐습니다. 뭐 저번 주에 체포됐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 라임 자산운용은 이 국내 최대 헤지펀드 업체였죠. 네. 근데 이 부정한 방식으로 펀드를 운영을 하다가 사실상 이제 파산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매 중단을 선언을 한 건데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들에게 뭐 돈을 빼달라라고 얘기를 해도 돈을 못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피해 규모가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게 문제인 네. 거죠. 그리고 이 사태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 뭐 김모 씨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이 김모 전 행정관이 금융감독원 출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이 핵심 수사 대상 중에 한 명인 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약 4,900여만 원의 뭐 뇌물, 뭐 향응 이런 것들을 대접받고 이 금감원 내부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김모 전 행정관이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 이어서 지난 토요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또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사유를 밝혔는데요. 현재 검찰은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의 행방을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관심 있어서 봤다가 그 의사들이 그 수술할 때 그 배를 가르고 개복했다가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다시 덮어버리잖아요. 네네. 덮었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이 피 같은 투자자들의 돈으로 이렇게 해먹었구나. 너무 더러워서 끝까지 못 읽고 우리 청취자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심호흡 한번 하고 알아보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이게 뭐 그 방법이 굉장히 황당하고 이 네. 부도덕과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패 극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중학생들이 이 그 미성년자들이 굉장히 심각한 형사 사건들을 많이 일으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이 훔친 차 몰고 그 돌아다니다가 사고 낸 중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번엔 지난주 금요일 오후 5시경 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 상하동 편도 3차로에서 이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운전자 등 2명이 도주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들이 모두 미성년자였다라는 것이죠. 참. 이들은 경기도 김포 그리고 부천 등에 거주하는 가출 소년들이었는데요. 이들이 몰았던 차량도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지난 16일 이 경기도 광주에서 키가 꽂혀 있는 차량을 발견해서 이들이 타고 다니다가 이 수배 차량으로 뜨니까 이제 네. 경찰이 쫓아오겠죠.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인데 이들은 이제 만 13세입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의 이 촉법 소년에 해당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난달 29일이죠. 그 대전시 동구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들이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아르바이트 하던 이 대학 새내기를 치어서 숨지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그때도 촉법 소년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 국회에는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뭐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사고나 범죄 행각이 벌어질 때마다 지금 계속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아주 현명한 판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네. 김중기 동부그룹 전 회장이죠. 이 이름 바뀌었더라고. DB그룹인가요? 이제? DB그룹으로 됐습니다. 네. 성폭행 해가지고 네. 아주 사람들이 경악을 했는데 풀려났어요? 네, 정말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일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가사- 명백한 범죄지 않습니까? 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을 하고 네. 또 그 이전에는 이제 비서를 성추행했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미국으로 갔던 사람이죠. 근데 결국 이제 송환이 돼서 우리나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을 했는데 김준기 회장이 여기 취업할 일은 없겠죠. 네, 동부그룹 회장이 네. 취업을요. 어쨌든 이에 따라서 지난해 10월 26일 구속됐던 김준기 전 회장은 6개월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판결을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높고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폭로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무고할 동기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라며 모두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중형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유예가 내려진 거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배웠던 논리론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다 잘못했다라고 했는데 하지만 풀어준다라는 결론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면서 집행유예에 참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좋아서 이제 집행유예를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네, 좀 당황스럽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할 말 하안.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코레일 직원들 이제 뭐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공기업도 이렇고요. 네. 성과급을 받으려면 이제 점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네, 이 국토부 감사 결과 올해 1, 2월에 시행됐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이 코레일 8개 지역본부 소속 직원 208명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조직적으로 점수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모여서 이 만족도 설문조사라는 조사원들 있잖아요. 네. 이 조사원들의 동선을 이제 서로 보고를 한 뒤에 와. 이들을 몰래 따라가서 일반 시민인 척을 하고 설문조사에 응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히 좋은 점수를 줬겠죠. 네. 특히 이 코레일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이 설문조사 중에서 70% 이상을 이 코레일 직원이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설문조사를 마친 뒤에 뭐 어느 축으로 나갈지 뭐 동선까지 세세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하고요. 뭐 본부에서 이후에 걸려오는 전화도 뭐 잘 받으라 뭐 이런 치밀함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치밀함을 보면은 뭐 올해뿐 아니라 이전 조사에서도 이런 행위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전에 만족도 조사에서도 조작 정황이 발견이 됐지만 이 개인정보 자료가 폐기되는 바람에 추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요. 이 성과급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기가 찬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뭐 이런 통계가 가끔 나옵니다. 가장 뭐 많은 수익을 올리는 직업 또는 네. 직장 이런 거 순위가 매겨지는데 대기업 임원들이 보통 1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도 1위입니다. 많게는 수십억, 적게는 십수억까지도 받는데 네. 2위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허허. 한국고용정보원이 펴낸 2018 한국직업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 1위는 기업 고위 임원으로 1억 5,367만 원의 평균 소득이 있었습니다. 2위는 국회의원 1억 4,052만 원이었고요. 이 국회의원은 매년 이루어지는 조사에서 평균 소득 항상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소득은 기업 고위 임원보다 적었지만 이 초임이 1억 4천만 원 정도여가지고 네, 뭐 전 직업을 통해서 가장 높습니다. 물론 선출직이니까 그렇겠죠. 네네. 그리고 이밖에 외과 의사, 뭐 항공기 조종사, 뭐 피부과 의사가 다 1억대가 넘었고요. 이 반면에 소득이 가장 적은 직업은 이 1,000만 원대 초반인 이 자연 문화 해설사, 시인, 소설가, 뭐 연극 뮤지컬 배우, 육아 도우미 순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8047님께서 부탁했네요. 오늘도 엄마 회사에 와서 8시간 넘게 혼자 놀아야 하는 우리 아들한테 비타민 음료 사달라고 했습니다. 진우야, 듣고 있니? 너 맹시구나. 맹진우, 잘 받아야 돼. 아저씨가 날린다. 바이러민! 맹진우군 잘 받았습니까? 이제 이게 정치쇼 2부로 갑니다. Now, 이제 this is 이게 정치 정치 show. 이제 이게 정치쇼.
주말 사이 흘러간 뉴스들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가 먼데이. 이지현 국회여신 뉴스평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날씨가 완전히 따뜻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맨날 파리 특파원 이런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파리에서만 이 옷을 입은 줄 알았어. 그건 정동영 앵커 시절이에요. 왜 나이를 드러내고 계세요? 최영일 시사평가 네, 안녕하세요. 나와있습니다. 네. 체크무늬 가벼운 옷 전 차림으로 가벼운. 겉옷 입고 오셨죠? 그럼요. 네, 아직 우리 청취자 패딩 입고 왔어요. 날씨가 아직은 쌀쌀합니다. 반기용 주간경향 기자도 무쇠연필 들고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패딩을 입고 들어왔네요, 저분. 이분은 네. 우리 청취자분들 아직 날씨가 좀 쌀쌀하니까 잘 챙겨 입고 다니십시오. 자, 선거 끝나고 첫 주말이었는데 우리 이지영 기자님께 한번 이거 스케치 비슷한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첫 주말이었죠. 4.15 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 지도부가 주도적으로 나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두고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의가 오고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선거 끝날 때만 해도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네. 뭐 소임을 다했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김종인 위원장 이 카드는 어떻게 다시 또 나온 거예요? 저희도 이제 내막을 계속 취재를 하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사퇴 회견을 그 당일에 했잖아요. 총선 당일에. 맞아요. 바로 과정 했죠. 직전에. 네, 근데 하러 가기 전에 김정인 위원장한테 좀 수습해달라, 당을 추슬러달라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남기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심재철 원내대표도 따로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으로서는 사실 지금 뭐 황교안 대표는 이미 사퇴를 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제 이번에 낙선을 했기 때문에 네. 곧 집에 가야 한단 그렇죠. 말이죠. 원내대표인데 원 밖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됐다, 공백 상태다 이렇게 봐도 되고, 그리고 또 최고위원회 같은 경우도 네. 전체 11명 중에서 21대 국회의원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조경태 의원밖에 의원 한 없습니다. 명. 나머지는 모두 낙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대혼란 상태고, 이런 걸 빨리 수습을 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좀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특히 또 2년 후면 당장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전국 단위 선거가 크게 두 건이나 더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까지 지금 이런 참패를 딛고 완전하게 당을 이제 대수술하려면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사람이 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가서 요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당내에서 이 반응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사람들이 사퇴한 사람 이미 그쵸, 그쵸. 그리고 곧 나갈 사람 그렇죠. 둘이 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반대 의견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말씀하신 대로 그거예요. 왜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현 지도부가 가서 요청을 하느냐 마음대로. 그러니까 당내 의견 좀 더 수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렇게 계속 외부에 있는 사람한테 당을 맡겨서 뭐가 성공한 적이 있었냐. 그러니까 굳이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사실 통합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 시절에 지방선거 2018년 지방선거 지고 나서도 김병준 비대위 체제로 한번 가동을 맞아요.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로 봤을 때 그렇게 자꾸 당 외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만이 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더 당내 의견을 모아서 논의를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 아직까지 뭐 다수 의견은 아니고요. 네. 어제 이제 김태흠 의원이 이제 21대 국회에서 3선에 성공을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가 이제 본회의 직전에 열려요. 근데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는 사실상 뭐 이제 오늘 뭐 추경안이나 이런 거를 논의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당론을 마련하는 그런 의총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총선 후에 처음으로 의원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당의 진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네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대위 안 가고 그냥 당대표, 원내대표 새로 깨끗하게 네네네. 선출해서 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8월이 전당대회 예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8월까지가 임기였는데 이제 총선에 패배했으니까 몇 달 먼저 그만둔 거고, 지금 당내 의견도 조기 전대해야 한다. 그러게요. 그럼 한 달 후에 조기 전대를 해서 당 대표를 새로 뽑고 가자. 이 김종인 위원장은요 지금 옵션을 걸고 있어요. 연말까지 임기를 보장해 달라. 네네네. 그러니까 8월이든 뭐 땡겨서 6월이든 전당대회하고
관리형 위원장은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을 실제로 수술하는데 자신의 역량을 쏟아 부을 기회를 주면 한번 해볼지 생각해보고 몇 달짜리 뭐 관리위원장은 왜 내가 해야 돼 이런 거죠. 저는 이 김종인 이 위원장은 또 고집이 있죠 자신의. 네네네. 그래서 이게 이 의기투합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갑론을박할 텐데 저는 아까 이지영 기자님 얘기할 때 빨리 수습해야 한다. 왜 빨리 수습해야 돼요? 왜 빨리 수습을 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수습을 해야지. 시간이 이게 걸리더라도 이번 총선도 대패해서 충격이지만 사실 따져보면 4번의 지난 선거를 줄줄이 패했죠. 4년 전 총선, 그다음 조기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이번 총선 또 이 정도 패하면 체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수습하면요 또 빨리 져요.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전 2가지만 짚고 싶어요. 하나는 늙었다 당이. 예, 중년층에게도 지지를 못 받는다. 이게 이제 그게 컨텐츠 내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스타일도 그렇고 네. 이번에 다 떨어진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심재철 원내대표라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가 있어요. 미래통합당 전에 자유한국당 그 전에 새누리당부터의 스타일이 있는데 이거 뜯어 고쳐야 되는데 제일 빠른 건 젊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네. 누가 당내 리더들이. 그래서 마크롱처럼 하면 안 되나? 트리도처럼 하면 안 되나? 이게 트리도는 뭐 진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마크롱은 중도잖아요. 네. 예,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럼 당내 40대가 많은데 40대는 다 불쏘시개예요. 그렇게 맨날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당 이야기하는 이준석 후보. 서울에서 뛰고 떨어졌잖아요. 네. 박빙으로 떨어졌어요. 김성환 네, 이 네. 당선인한테. 표차는 상당히 예. 많이 좁혔죠. 또 김병민 지난번에. 후보 같은 경우는 맞아요. 떨어졌지만 수도권에서 도전했고 선전했어요. 선전했다고 봐요, 저도. 네, 김병민 그러면 이제 후보도. 누가 당선됐습니까? 수도권에서는. 배현진 당선인밖에 없잖아요. 음. 젊잖아요. 그러면 젊은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 때 40대 기수론이 있었는데 네. 아니 40대한테 맡기면 당이 어디 갑니까? 40대는 사실 네. 젊다고 하기에는 네. 제가 그 40대 중반인데 벌써 혈관에 문제들이 생기고 근데 있거든요. 팔순에 김종인 위원장 아니면 당을 개혁 못 하느냐고요. 맞아. 아,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는. 그 두 번째는 네. 뭐냐면 이번에 확실하게 저는 확인된 게 뭐냐면 중도 보수를 나누는 줄다리기를 한다면 그 가운데 네. 이 딱 그 심판의 선 이게 좌클릭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강성 보수예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은 개혁 보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가 안 찍어요. 차라리 민주당 찍지. 민주당을 보수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많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네. 뭐 진보냐 보수지. 음흠. 중도 보수쯤 되지. 그럼 훨씬 그 오른쪽으로 가 있던 당의 이제 중심을 네.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서 진영을 전진 이동해야 돼요. 음. 이게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개혁 보수 뭐 이제 이런 건데 또 중도 외연 확장 이거 하나도 못 해놓고 태극기 쪽에 가서 있으니까 찍히냐고요 표가. 이게 당 외에서도 박병 이런 기자님. 얘기가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그 보수 인사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국민통합연대라고 불리는 단체 여기 뭐 소설가 이문열 씨 들어 있고 뭐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네, 이렇게 있죠. 들어가 있는 공동 대표로 있는 그 단체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통합당을 아예 이제 해산을 해라. 해체해라. 아예 해체를 네. 하고 중도 실용 정당으로 다시 재창당을 해라. 예. 해라. 그 말이 지금 최영일 평론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어느 정도 어제 세 번째로 선이 닿아 있는 얘기하려고 것 그랬더니 같아. 똑같네요. 아, 예. 왜냐하면 예. 이 헌집을 고쳐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미래통합 이게 이름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이 기회에 한번 탁 허물고 새로 딱 지으면 이 첨단 빌딩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제가 이 뭐 학원이나 이렇게 태워다 줄 때 라디오를 이제 이 프로그램 맡은 뒤로는 맨날 음악 듣다 라디오를 들으니까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안 나왔냐? 아, 모르는 거예요. 네. 그 당이 따르는 건 이렇게 아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아직 자유한국당이 입에 붙어 있는 분들도 꽤 많을 그래서 거고. 한 가지만 있죠. 이 라디오에서 제가 지금 듣고 계신 미래통합당 관계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네. 왜 김종인 위원장 아니면 안 되나요? 음. 좀 눈을 넓혀보세요. 눈이 너무 좁아요. 이정 기자님, 지난주군요. 며칠 전에 선거 직후에 제가 김웅 당선자, 아직은 당선자죠. 네, 김웅 네, 당선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냥 혁명적으로 이 지도부를 아예 그냥 초재선 신인들로 한 반쯤 채웠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죠. 어떠냐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당내에서 이런 좀 개혁에 관련된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없었나요 주말 사이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그렇게 산발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네, 새롭게 당선된 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좀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예 완전하게 다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던 조금 왜 꼭 김종인이어야 하냐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좀 젊은 사람한테 당을 맡겨보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그게 당론이나 이렇게 좀 중심의 화제를 주류가 받지는 아니죠. 못해요. 네네. 오히려 주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3선, 4선, 5선 이렇게 중진급 위원들 입에서는 우리 빨리 조기 전당대회 하자. 나 조기 전당대회 나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내가 나오고. 해보겠다. 네. 그분들은 뭐 하던 대로 또 하시려는 거고. 그러니까요. 네. 지금 다수 당선인 현재 의원이면서 당선된 분들이 TK, PK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또 그 흐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주류에서 그렇게 또 다시 갈등하고 누가 당권을 차지하냐 이 싸움으로 또 다시 흘러가다 보니까 그런 목소리들이 더 많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좀 묻히고 있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단체 카톡방이라고 하죠. 저도 뭐 당연히 뭐 학교 친구들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무슨 여러 가지 자료들을 뭐 각종 이 표식들을 그렇죠, 동원해가지고 야 부정선거다. 뭐 이런 얘기가 이번에 또 있었어요. 나왔어요. 네. 사전투표 음모론. 네,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했는데 또 좀 정리가 됐습니까 당내에서? 아직 정리 안 됐고요. 그러니까 이견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이 주장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투표에서는 분명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많은 표를 얻었는데 사전투표함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바뀌어 있더라. 맞아요. 근데 그 사전투표함에서 관내 그리고 관외에 있는 후보들의 사전 득표율이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똑같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건 분명 음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에서도 정말 이러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려고 했대요. 최고위원들이 막 지지자들로부터 문자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하니까 우리 이거 공개적으로 언급해야 되지 않아 했는데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렸죠.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런 거에 농간당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다라고 딱 막아섰고 당에서도 그건 아니다. 좀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좀 재밌었거든요. 이번 네, 사전투표가. 네, 네,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1170만 명, 74만 명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저는 이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혔다는 건 결국 사전투표가 민주당에게 유리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거여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중앙선관위 통계 결과를 보니까 60대가 가장 많았고요. 맞아요. 의외다. 그 다음에 네. 50대였습니다. 맞아요. 50대, 40대, 20대, 30대 이런 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60대에 한 36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50대부터 20대까지가 민주당이 정말 많은 표를 줬다는 그렇죠. 의미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고정관념상 50대 이후부터는 보수색이 짙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지금 50대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정치권에서 있는 386 세대 또 586 세대 이렇게 네. 불리는 분들이잖아요. 민주화 세력들이 이제 50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진보 진영에 표를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게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캐스팅 보터가 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 조금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통계 결과가 아닌가 그동안 싶어요. 많이 샤이 보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샤이 보수가 안 나오고 그렇죠. 뭐 굳이 이제 이 빗대어 이야기한다면 샤이 진보가 많이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샤이 보수, 샤이 진보 분류는 안 맞다. 그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 중도층 스윙보터라 그러면 스윙보터. 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이 이번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를 찍기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합리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게 나라에 좋을까? 나에겐 이익이 될까? 사실은 전통적인 뭐 이 민주 지지 혹은 뭐 지금 통합 지지 이 세력은 한 40%씩은 구축돼 있지만 네. 중간에 20%가 유동하면서 네. 표 이름을 바꾸는데 민주당이 수도권 접전에서 팽팽했고 거의 이 표를 개표할 때는 네. 지는 후보들이 많았는데 끝에 다 뒤집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간에 2%를 잡는 쪽이 이기는 건데 그 생각을 못하고 지금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똑같은 지역이 많아요. 네, 네, 오늘 네, 그 전 네. 통계학자 논문도 읽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 지난해 그래요. 프로듀스 101 사태 때문에 꽂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통계 조작이. 네. 근데 이 정도 표가 조작되지 않고 사전 투표는 묶음 단위로 표가 움직여서 4만 표 단위일 때 소수점 이하 두 자리가 다 똑같대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당선자의 그 코멘트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 그 사전 부정 투표 이제 음모론 계속해서 이제 지지자들이 페북에다 남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사전 투표에서 많이 이겼다. 그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는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겼어요. 근데 그분은 보통 이 여론조사 잘 안 믿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네네.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 그 제 친구들이 이걸 보고 있나 봐요. 네. 이 와중에 9시 45분에 또 올렸네요. 이 아. 표를. 야 소수점 두 자리까지 똑같이 임마 딱 네. 올렸어라고. 아니 수준 두 자리가 그만해! 똑같아요. 똑같은 게 정상이에요. 이 친구들 참 똑똑한 친구들이었는데. 근데 그 보수 유튜브 보니까 거기가 이제 프로듀스 101 그렇게 돼 딱 있더라고요. 그래프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바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예, 해요. 그런 알겠습니다. 뭐 이 하나 그 저희가 또 밝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저희도 그 일종의 그 내기를 걸었었는데. 내길 걸었어요. 지난주에 그 4.15 총선 직전에 저희 4명이 그 투표율, 최종 투표율, 사전 투표율. 투표율까지 합친 거 예측을 했습니다. 박경 기자께서 굉장히 샤이하게 제가 샤이 진보라서 이지영 기자는 65% 그리고 제가 67% 그리고 네. 최영일 평론가가 66% 정확하게. 했는데 제가 이 66.2. 마지막 출생연도에 걸겠다. 저 이거 조작설 제기합니다. 점 2까지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3월생이에요. 그것까지 66.3%라고 할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화기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 분위기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국 단위 선거 4연승을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합쳐 180석을 확보하면서 슈퍼 여당으로 발돋움했죠. 민주당 내부에서는 축제 분위기보다는 차분함을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입법 추진력이 막강해진 만큼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열기도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겸손, 뭐 조심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방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이게 총선 이후에 민주당이 내세운 키워드가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겸손, 안정, 통합 뭐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자축이 아니라 자중이 우선이다. 그렇죠, 워낙에 이제 그렇죠. 분위기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총선에서 이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역대 가장 성공한 선거이긴 했지만 이전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당시에 이제 과반 의석 확보를 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기대했던 그 개혁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결국 이제 3년 뒤에 이제 대선에서 참패를 했던 그런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정당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더 몸을 낮추고 자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경제부터 살린 뒤에 개혁 입법 쪽을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지금 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뭐 미래통합당하고의 그 싸움에서는 이겼으니까 이제 네. 코로나19 이후 뭐 네. 아직 사실 진행 중입니다. 이유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네. 마무리부터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 구성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정 기자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5월에 다시 새롭게 원내대표를 뽑아서 이제 21대 국회 개원 전에 새 지도부 구성을 맞춰놓겠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5월이면 바로 다음 달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2주 다음 달 남았어요. 네, 5월 초 7일이에요. 그 5월 7일로 일단은 경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뭐 지금 일정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일단 예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지금 3주도 되지 않아서 벌써 선거전 시작이 됐고요. 후보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 안팎씩 거론이 되고 이름 한번 있는데 들어봅시다. 누구 얘기는? 일단은 지금 뭐 주목할 볼 만한 분이요. 5선 중에서는 당 정책위의장 지냈던 조정식 의원이 경선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요. 4선 중에서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이제 이인영 현재 원내대표한테 밀려서 낙선했던 김태년 의원도 재도전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문 핵심 인사 중에는 이제 전해철 의원 그리고 윤호중 의원도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고 비문 의원 중에서는 노웅래 의원도 경선 참여를 고려 중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핵심은 이 새롭게 당선된 21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그분들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마음을 잡느냐인데 그러려면 그 국회의원 면면을 잘 봐야 되겠죠. 일단은 민주당만 해도 지역구 당선자 총 163명 중에 초선이 68명입니다.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래서 이 초선들의 마음 거기다 시민당까지 합하면 180명 중에 85명이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친문 의원들의 표심을 어떻게 잡을 거냐. 저번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때 좀 화제가 됐었던 그 친문 의원들의 비공식 모임이었던 부엉이 모임 있었잖아요. 거기 지원 받고 이제 큰 힘을 받
받아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많이 입성을 했고 친문 의원들도 있어서 이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뭐 그게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후보가 너무 없어서 문제고 네네. 한쪽에서는 많아서. 너무 많아서 열려. 문제고. 그렇죠. 정말 많네요. 이 그 뭐 위성정당, 자매정당, 비례정당 말이 많았던 미래한국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네네. 이 향후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눈여겨봐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원래는 5월에 바로 합당하는 계획이었어요. 양쪽 네, 다. 네, 네. 그러니까 비례 대표를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게 에드벌룬처럼 만들어진 정당들이고 네. 그럼 당연히 나중에 합쳐서 이제 1당, 2당을 이제 다툰다 이런 네. 계획이었는데 지금 19명 미래한국당, 17명 더불어시민당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1명, 한쪽은 3명만 있으면 원내 교섭단체잖아요. 꼭 네, 네, 그렇죠. 의원을. 네. 그러면 지금 나머지 당이 원내 교섭단체가 없어요. 맞아요. 3당이 정의당인데 6석. 그렇죠. 그다음에 불가능하죠, 3석, 만들기가. 3석 이렇게 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냐면 당장 여름에 공수처 설치됐는데 네. 초대 공수처장을 누구로 뽑을 것이냐. 아, 근데 이게 야당 네. 추천권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은 미래통합당 외에 없어요. 그럼 정의당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원래는 원내교섭단체만 이제 먼저 우선권을 줬지만 네, 네.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사실 우리가 아는 우리는 이미 뒤를 보고 있잖아요. 네. 둘 다 같은 당인데 이름이 다르므로 두 당 행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불어시민당도 우리도 야당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또 의원 꿔주기나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은 그럼 3석을 얻은 열린민주당과 합치면 20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당의 이제 골은 좀 결은 다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둘 다 이제 친여 성향 비례정당이니까. 그리고 이제 한 석이면 되니까 뭐 의원 한 명이 이제 이적하면 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쉽게 이 합당하지 않을 것 같다. 5월에 일단은 단독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서 가다가 우선 공수처장 이 임명 실랭이를 한번 벌인 후에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닥을 잡지 않겠나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말 믿으면 안 돼. 이 처음에 뭐 절대 안 만든다 했더라도 네. 아 이거 만들긴 만드는데 만들고 바로 합쳐버릴 거야. 좀 보다가 에휴, 왜냐하면 아니, 써먹을 게 많거든요. 당장 만들기죠. 보니까. 아니 지금 한국당에서 벌써 이 얘기가 나왔어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건 진짜 마법의 멘트거든요. 어느 상황에서나 뭐든 쓸 할수 수 있죠. 있는. 제가 이거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요즘. 모든 것을 열어놓고 우리 생각해 보자. 만약에 한국당이 그렇게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또 다른 걸 만든다. 그러면 그 민주당에서 당연히 만들겠죠. 그렇게 그렇겠죠.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위성정당의 탄생 시나리오와 거의 같은 흡사한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한동안 니네가 흘러갈 수 만들었으니까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우리도 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원내교섭단체가 또 늘어나면 이 정당 보조금 같은 경우 맞아요. 더 많이 맞아요. 가져가잖아요. 일단 교섭단체에게 먼저 50%를 먼저 배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50%를 나머지 정당이 나눠 갖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이런 보조금 X를 두고도 아마 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네. 그 1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억지로 정말 억지로 그 피를 흘려가면서 만들었던 이 비례 연동형 비례 연동형 라는 그 새로운 비례대표제의 선거제도는 취지는 없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네요. 그 거대 교섭단체까지- 양당의 유물이 되었다. 교섭단체까지 하고 나면 정말 그냥 기득권 양당밖에 없는 아이, 그런 그렇죠. 국회가 되는 거죠. 정반대로 갔군요 결과적으로는. 알겠습니다. 그 광고 듣고 와서 또 짧은 뉴스 듣고 세 분 다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잠시만요. 이제 이게 정치 쇼. SBS 이제에게 정치쇼. 자 들리십니까 여러분? 네 SBS 이제에게 정치쇼. 샵 1035 50원 100원으로 여러분들 문자 받고 있습니다. 고릴라 유튜브로 구경하시는 분들은 마음대로 또 댓글을 남길 수 있고요. 주말 사이에 놓친 뉴스들 훑어보는 뉴스가 먼데이 시간입니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이지영 기자, 방기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 2부에서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가 이 선거 전문 정당으로 만들어진 두 당이 네. 그 전에 이 공언과 달리 또 말을 바꿔서 네. 실거머니 교섭
교섭단체 단체의 정당으로 지위를 누리려는 것 아니냐. 아니냐 이런 의심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역시 그 우리 국민들은 우리 청취자들만 해도 네네. 너무너무 싫어하네요.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또 말 바꾸기 거짓말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정치 혐오가 더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뭐 아주 그 방송의 부적절한 이 비난을 그래요. 지고 있습니다. 이 포유류가 아니라 다른 종에 빗대는 다른 종. 네, 이 절지동물 쪽에 빗대는 어. 그런 얘기만. 방기용 기자가 보기에 이 지금 저는 그렇게 봐 정치공학적으로는 당연히 네. 교섭단체가 되면 누릴 것도 많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커지겠지만 네. 이런 식의 국민들이 비난이나 역풍에 휘말릴 그런 우려는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 공학적인 계산을 하겠죠. 자신들의 어떤 지지층도 충분히 감안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 그래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죠.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원내교섭단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진할 의향이 없다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이제 위성정당 만들 때도 초창기에는 비슷했거든요. 이렇게 서로 우리 생각 없다라고 했다가 이제 또 입장이 바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걱정하실 게 아니고 네. 국민들한테 맡기면 되고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긴 당으로 원래대로 합쳐요. 그러고 이제 5월에 합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면 똑같은 당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네. 힘들고 헷갈리겠죠. 네. 근데 그냥 얻어맞고 가야죠 뭐. 그럼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대선 1년 10개월 남았습니다. 정도로 가자 아니 이번에는. 꼼수 쓰는 정당은 심판을 받는다니까요. 네. 이번에도 보셨잖아요. 자, 그럼 그 광고 듣기 전에 짧은 거 하나만 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한테 네. 여쭤보고 갈게요.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 얘기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네. 미래한국당도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열린 있죠. 민주당. 이게 세석. 어떻게 되는지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지금 이쪽은 우선은 뭐 원래 효자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지금 또 만들었던 지금 손혜원 의원하고 정봉주 전 의원이 만들었는데 정봉주 전 의원은 사퇴한 상황이잖아요. 네. 약간의 무리가 있었죠 선거 직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3명의 의원의 결정인데 현재 이 3명 의원들의 대표는 이제 최강욱 당선인이 맡았어요. 2번이었죠. 2번이었습니다. 1번이 이제 김진애 박사.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명이 우선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정당에 들어가는 것을 희망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민주당이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이걸 또 받아주면 처음에 엄포를 놓은 것이 또 어그러지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건 민주당의 결정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 얘기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뭐 역시 좀 정치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얘기 좀 들어보죠. 4.15 총선이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급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부동산 규제 완화는 물 건너갔다고 보는 매도자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총선 결과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집값 약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이 뭐 그렇게 죽도록 잡고 싶었다 네. 하던 집값인데 네. 그냥 잡혔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네. 플러스 이 잠잠합니다. 선거 네. 압승. 압승으로 잡혔네요. 의도가 참 다르게 움직여요 세상이. 그렇죠. 예. 실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급매물이나 이 뭐 가격 하락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까? 네,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체감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일반 시민들께서 뭐 아직까지 비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준이긴 해요. 이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전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특별히 좀 움직임이 좀 거센 곳 이제 서울 그 중에서도 강남권입니다. 네. 좀 이제 대치동 음마 아파트 뭐 76제곱미터 규모 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한 억대, 1억대까지 떨어진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뭐 호가일지 실제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렇게 1억 정도가 떨어진 아파트 매물이 나왔고요. 그 송파 잠실 주공 뭐 네. 이런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가량 하락한 그런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그 민주당이 이제 총선 이후에 결국 네. 이제 거대 여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물론 이제 총선 과정 안에서는 뭐 종부세 완화라든지 약간 좀 유연한 그런 공약들도 내걸긴 했지만 주요 후보들이 기본적인 그 얘기를 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은 이제 보유세라든지
그리고 뭐 공시지가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종의 좀 규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던 정권이고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고 있어봐야 나에게 이룰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강남권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동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그 잠실주공이 이제 잠실주공 5단지인데 그렇습니다. 예. 요게 이제 78년 준공이란 말이죠. 네. 이제 30년 그렇죠, 넘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음마가 79년 준공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야 이거 너무너무 오래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한국 몇 년 또는 길게 봐서 10년 네. 더 네. 이상도 재건축되기는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서 버틸 재간이 없으니까 이제 급매물이 나온다. 뭐 네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이게 보입니다. 부동산 약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정부는 부동산 안정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정상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부동산이 좀 오르기를 원하는 분은 이게 하락세 이게 좀 네. 원하는 거고. 네. 사실은 또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네. 언제 더 떨어지나 기대하는 거고. 이제 이건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입장이 교차하는데 그 대신에 다른 게 있어요. 지금 한 1,000조 원의 유동 자금이 네. 그렇죠. 주식 시장으로 몰린다. 네. 우리나라는 부동산 아니면 주식. 주로 다른 이제 데도 사실 다 그렇죠. 맞아요. 제일 큰 게 이제 부동산 그러다 주식이죠. 보니까 지금 그 동안은 동학 개미 운동을 하던 네. 아주 소액 개미 투자자, 특히 젊은 층들이 이번에 뭐 S전자로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거기에 이어서 남아 도는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면 조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활성화를 지금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예탁금이라 그러죠. 사상 네. 최대 그 규모로 예탁금이 늘어났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려고 잠시 기다리고 있는 이 돈들 최대 몇백조 단위로 늘어났다는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시기상으로 보면요, 이제 6월 1일부터 이제 보유세가 과세가 네. 되니까 아, 시작되죠.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어쨌든간에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주택 거래를 하려면 5월 말까지 이제 잔금이라든지 소유권 이전 같은 그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시기를 앞두고 있는 이유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제일 관건은 그거 아닙니까? 선거 중간중간에 나왔던 1주택자 중에서 장기 보유자에 네. 대한 네. 이 종부세 종부세 감면을 완화. 네. 하겠다는 뉘앙스가 주요 뭐 지금 뭐 누가 봐도 이 네. 대권 주자인 네. 이낙연 후보를 네. 비롯한 맞아요. 많은 후보들 입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킬 것인가? 저는 지킬 거로 봐요.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는 지켜줄 거로 봐요. 근데 그 주장을 했던 분들이 거의 이제 강남권에 출마했던 맞아요, 후보들 맞아요. 위주로 낙선을 그런 다 얘기가 했으니까. 나오거든요. 근데 낙선에서 이 힘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우, 주장들 저는- 보면서 저는 길거리 가다 보면서 저게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그러니까. 이런 아 이건 것들이 농담이지만 많이 있습니다. 강남 갑에 우리 태구민 당선인 말이에요. 네. 네. 원래대로라면 다 이렇게 이 토지 공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비하면 후보의 젊은 시절을 몸담았던 아니 사회주의로 그분이 가자면 이제 쭉 사셨던 분의 그 체제로 보면 그렇죠. 이거 다 국가 소유의 땅이다. 그 청와대 올라와 농담입니다. 있더라고요. 농담. 네, 네. 이런 식을 네, 네. 농담으로 그쵸, 받아들일 그쵸, 법한 그쵸. 그런 청와이긴 네. 하지만 방 기자님, 네. 저 아까 지금 말씀하신 그 강남 지역, 강남, 네. 서초, 송파 이쪽 말고 강북 지역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서울 지역 아파트들은 강남 뭐 강북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한 곳이 노도강. 이라고 불리는 노원, 도봉, 강북 이 세 자치구였습니다. 근데 여기 노도강 지역 역시도 지난달까지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급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가격 차이가 큰 폭으로 폭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뭐 1,000만 원, 한 2천만 원 이렇게 좀 낮은 가격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보통 아파트들이 이곳에 7억 3천만 원, 뭐 이 정도의 거래가 됐다고 하면 7억 1천만 원, 7억 2천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천 관악 구로 이쪽 지역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가 낮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어느 곳은 또 올라가고요. 관악구 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느 곳은 조금 올라간 가격에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 어딘 건 또 내려서 가격이 좀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는 곳도 있고 이거긴 단지별로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이렇게 묶는 것 자체가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하고요. 이 지역 안에서 단지별로 다르다. 다만 이제 거래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수자들도 사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 전에는 조금 뭐 집보러 다니는 것도 좀 꺼려 했었는데 네, 요번에 맞아요. 이제 급매물 나오고 하면서 매수자들도 되게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볼까? 좀 생각하잖아요. 떨어졌다고 그 여유가 하니. 있는 분들은 얘기했지만 기자님 아니에요, 기자님? 저는 꿈도 못 꿉니다. 저는. 자, 우리 허윤무님께서 이런 의견 줬어요.
보겠습니다. 5억 이상 올랐다가 한 몇 천만 원 내린 게 내린 건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몇 년 사이에 네, 맞아요. 어떤 단지는 거의 막 10몇 억씩 오른 단지도 있습니다. 맞아요. 야, 정확한 얘기네. 그랬는데 한 최근 몇 달 사이에 뭐 몇천, 1억, 2억 떨어졌는데 그게 과연 맞아요. 떨어진 거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까 문자 주신 분이 있는데 김형우님께서 잭디 어제 수원에서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찬 25살이 인생 종친 영상 봤나요? 저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지만 그 주변에 마스크 없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사람들을 보고 허탈했습니다. 클럽에 가고 싶어도 꾹 참고 홈트로 심신을 달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다니. 네. 자, 그러면 주말 사이에 이 코로나19 상황도 한번 요 문자로 네네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5월 초에 부처님 오신 날부터 4월 30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까지 연휴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정부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질 경우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가장 그 체감되는 그런 네네. 이 뉴스일 수도 있다. 뭐 정치도 물론 관심들이 많으시겠지만 이건 실생활에 관련된 그렇죠. 거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완화하는 연장. 얘기도 들었는데 또 연장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강도를 조금 다르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 정리가. 드리면요. 여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된다. 계속돼요. 네. 특히 네. 이제 제일 핵심이 4말 5초 골든위크예요. 4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주로 이제 직장인들은 쉬죠. 네. 5월 5일 어린이날 그 사이에 주말이 있어서 하루 휴가를 끼면 6일 동안 노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통 해외 여행이나 국내 여행 많이 가는 시기거든요. 그럼 이게 효도 관광 겸 가족들이 네. 또 5월 8일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그런데 이때 이제 대이동이 일어나면 큰일 날 수 있다. 그래서 5월 5일까지는 움직이지 마시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근데 이제 완화되는 게 있어요.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지금 경제적으로 묶여 있던 거, 자, 종교 집회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이제 실내 체육도 가능하다. 주로 이게 헬스클럽 같은 게 되겠습니다. 네. 학원도 가능하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점도 가능해요. 단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 내용 중에 방역 수칙 7가지 이걸 준수하면 가능하고 어기면 그냥 행정명령 날라오는 거예요. 지금이랑 네,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단계적 완화를 한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자릿수까지 어제 떨어졌잖아요. 네. 8명. 네. 그러니까 이번 주를 잘 봐야 되는 게 이 일주일여 전에 부활절, 지난주에 총선 이 이제 효과가 부정적인 쪽으로 2주 정도를 지켜봐야 되는 건데 일주일은 지났고 네. 부활절은 안정되지 않았나 했는데 부산에서 네. 부활절 예배 참석한 이 아버지는 교사, 그다음에 딸은 이제 의료인인데 감염된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부활절 예배 이후 집단 감염의 우려, 총선 이후 혹시라도 또 지역적인 집단 감염 우려를 일주일 더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4말 5초에 골든위크 지나서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활 방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생활 방역이 너무 이 개념이 어려워서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자기가 실제로 겪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광성님 네. 동해안 쪽 펜션들은 벌써 예약이 다 찼습니다. 그리고 1120님도 제가 지금 예약하려고 알아보니까 전국에 예약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찼던데 이게 뭐 코로나 예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렇게 빨리? 지금 우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저도 주말에 동네에 먹자골목이 있어요. 사람들 많아요. 식당들도 그럼 꽉꽉 전집 있고 차고. 거기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전집 네. 있고 아유. 와인바 있고 많아요. 네. 그래서 어깨 자기가 자주 가는 얘기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기 전집하고 와인집하고 맨날 그 동네야. 맨날 그 동네. 아니 저도 지금 막걸리와 좀 먹고 싶은 걸 지금 한 달 넘게 2달째 참고 있다고요. 침 고이네. 자, 이렇게 완화하고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거는 주말 사이에 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확산세 관련해서 이정 기자님 어느 정도입니까? 그
이달 초, 그러니까 9일 정도부터 30명대로 이렇게 확 떨어졌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도 그래서 뭐 10명, 20명 안팎의 그 확진자 수가 나오다가 어제 이제 8명으로 하루 확진자가 감소했습니다. 네. 10명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도 지금 5%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렇게 조금 다소 완화된 그런 입장을 밝히기는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막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 부산에서 나온 그 부녀 간의 이 확진자 2명도 사실 부산이 26일 동안 지금 확진자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틀만 더 있으면 부산은 완전히 지역 그 감염이 맞아요. 사라지는 청정 그런 지역이 될 뻔했네요. 네, 그런 개념이 되는 건데 이제 2명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따님분이 지금 부산의료원에서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간호사셨대요. 네. 그 이제 아버지가 과연 뭐 딸한테서 감염이 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감염이 된 거냐 요거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그 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했고 거기 신도 한 100명 정도가 같이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검사도 계속해서 좀 맞아요. 추가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논산 훈련소에서도 확진자 3명이 네, 나왔잖아요. 훈련병,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3명이 모두 신천지 신도였던 것으로 네, 밝혀졌는데 13일에 같은 날 입소했는데 이분들이 대구와 경남에 거주한 친구 사이였대요. 근데 이제 신천지 신도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입소했던 훈련병 89명이 있어서 이분들도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 일단은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하신 대로 계속 뭐 그동안에 밀접 접촉이 총선 때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차도녀님께서 잭디 죄송해요. 주말에 실내 포차 갔어요. 참지 못하고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저한테 죄송한 시간 없고 가긴 가되 마스크 잘 쓰고 그렇죠. 손 잘 씻고 그리고 신발 좀 그리고 옆 조심해서 테이블과 거리가 좀 넓어야 두고. 돼요. 맞아요. 네, 네, 비좁은 네. 데는 위험해요. 자 박기훈 기자님, 우리 네. 지금 요 정도 시점에서 항상 국가 이름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다 잡은 걸로 칭찬받고 아 그렇죠. 부러움을 사든 네. 그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요. 네. 국민 인구수로 보면 확 이 또 확진자가 늘어난 케이스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역이 잘 됐다고 꼽히는 나라가 두 곳이다라고 하면은 대만 자유중국 여기 한 곳하고 싱가포르 이 두 곳인데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꼽혔던 방역 모범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주말에 발표를 한 결과가 누적 확진자가 6,588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11개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 예,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19일 날 발표한 그 수치상으로 보면 596명이 새로 감염자가 나온 거예요. 하루에.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동남아 국가 중에 최악으로 나왔고 이거 왜 그렇게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그 확진자가 네, 많이 네, 나오고 네. 있느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를 잡았다라고 좀 그 정부에서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빨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주노동자분들이 이제 기숙사에 많이 밀집을 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다시 집단 집단 감염자가 감염이 예, 폭증을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지난 23일에요. 네, 네, 네. 이제 개학을 했는데 이제 이 개학을 하면서 정부에서 내렸던 시그널이 뭐 건강한 사람들은 굳이 마스크 안 해도 된다라고 같이 덧붙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염자가 폭증을 하고 한 달 있습니다. 사이에 14배 늘었고 지금 문제는 500만 명 인구인데 6,500명 확진이고 그러게요. 인도네시아보다 많은데 인도네시아는 3억에 육박한 인구인데 맞아요. 작단 2억 말이에요. 7천만 명인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양경선님께서 잭디 여긴 택배 사무실입니다. 고객분들 10명 중에 8명은 마스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얘기를 드리면 그냥 차 있어요. 아니 뭐 그쪽이 하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걱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렇게 편안하게 다닐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마지막 아이템 빨리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거울 좀 보세요. 눈 밑에서 다크서클. 다크서클의 나이를 눈물. 긴급재난지원금을 누구에게 얼마까지 지급할지 총선 과정에서도 가장 큰 정책 이슈였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당정청이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청와대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을 공식 요구했는데요. 정부는 기존의 소득 하위 70%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어떤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뭐 둘 중 하나입니다. 70이냐 100이냐 네. 전부 다 줄 거냐 일부만 줄 그렇습니다. 것이냐 문제입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기재부 더 좁혀서 얘기하면 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존 정부안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기존 정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한 1,478만 가구가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재부가 재원 마련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마련해 둔 상황이에요. 추경 예산안도 제출을 했고요. 이제 이런 선별 지급안을 제시한 데 비해 반해서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보편적 지급안을 내세웠죠. 민주당은 어제 회의에서도 이미 총선에서 우리가 공약을 했다. 모든 국민에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현재 상황대로라면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간다면 예산안이 짜여진 대로 간다면 결국은 이제 소득 하위 70% 이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아직 더 논의 과정이 남았죠. 예, 예. 뭐 야당 입장 나온 건 있습니까? 미래통합당 쪽에서? 네, 야당 입장이 좀 복잡을 해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그 야당은 원래는 그 재난지원금 자체에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예. 제일 처음에는. 포퓰리즘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했다가 총선 기간에 갑자기 황교안 전 대표가 모든 국민에게 지금. 1인당 50만 원을 다 주자라고 네. 지급을 했고, 근데 지금 또 황 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시 내부에서는 아니다. 다시 선별 지급으로 네. 하자라는 다시 70% 얘기가 얘기가 70% 얘기가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거기 지금 뭐 이 문제가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지. 네, 세 분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 쇼 4부로 넘어갑니다. 잠시만요.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스브스 어린이집 개근하면 정알못 정치를 알지 못하는 당신도 정치 구단이 될 수 있다. 네, 정치쇼 월요일 4부입니다. 정치 ABC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는 스브스 어른이집입니다. 오늘 선생님부터 소개합니다. 조현욱 보좌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현욱입니다. 네, 저랑 같이 수업 듣는 학생이죠. 개그맨 황현희 씨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입니다. 총선 결과 뭐 어디서 예측했던 결과입니까, 선생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아닌가요? 그 정도. 그렇습니까? 하지만 말씀하시는 그 말투에서 약간의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초대받지 못한 파티를 구경하고 있는 구경꾼 입장에서 어젯밤 파티는 너무도 갑자기 이렇게 노래를 외로웠지. 예. 좋네요. 그래도 그러면은 파티 끝났으니까. 네. 노래하면 선생님이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그냥 듣고 계세요? 예. 자, 노래와 함께 1교시 시작해 봅니다. 오늘 네. 1교시 여의도 인물 탐구예요. 네. 황현희 씨 오늘 누굽니까? 자,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1명이 초선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생기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자, 여의도 인물 탐구. 오늘의 인물은 국회의원들이라는 뭐 일종의 뭐 직업적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받는 뭐 여러 특혜가 있으니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어제 오늘 또 뉴스도 있었는데 직군별로 연봉 조사했는데 제일 많이 이제 연봉 받는 직군이 대기업 CEO들. 네네. 예상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이 국회의원이었어요. 2위가 얼마나 됩니까, 돈이?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기준으로 해가지고 1억 5천 정도 됩니다. 새 전으로요. 실수령액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평균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 당선된 당선자들 초선 의원들이 따로 책정되는 건 아니고요. 작년 연말에 올해 국회의원 연봉이 결정된 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7개월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력이 뭐 그러니까 재선, 뭐 3선 뭐 이렇게 해서 더 받는 건 아니라는 네, 말씀이시죠? 경력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네. 이 혜택이 많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한 적이 있지만 뭐 개인 사무실도 있고 이번에 초선이 151명이면 어쨌든 초선으로 좀 이런 말 좀 웃기네요. 과반이 넘네요, 초선이. 네, 그렇습니다. 초선 당을 만들어도 그러니까 네, 초선이 과반입니다. 과반인데 사무실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사무실 배정은 원내 교섭단체 기준으로 먼저 배정을 하게 됩니다. 300명의 의원이 새로 당선이 된 거고요. 재선 포함해가지고 재선 이상 포함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교섭단체별로 블락을 정해줍니다. 뭐 몇 층 몇 호서부터는 민주당, 몇 층 몇 호서부터는 뭐 통합당 이렇게 정해놓고. 그럼 이렇게 끼리끼리 모일 수 있게 해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다선 의원들이 먼저 원하는 방을 선택을 하고요. 나이가 같을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나이 순서대로
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옛날식이네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당 대표방은 또 층수가 낮은데 있더라고요.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니 뭐그 당직자 높은 당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배정받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보통 재선 이상인 당 대표가 그 저층에 있는 경우는 초선 때 쓰던 방을 계속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 끝나고 난 이후에 재선들이 방을 옮길지 말지는 본인들이 결정을 네네. 합니다. 아니 제가 근데 모 당대표 그때 토크 콘서트 제가 사회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잠깐 미팅이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꺾이니까 뭐 여권, 야권 이렇게 해서 쫙 있던데 당대표실이. 그러니까 보통은 같은 당끼리 모여 있게 되는데요. 네. 재선 이상들은 방을 안 옮겨도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껴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의원들 사이에 뭐 인기 있는 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뭐 예전에는 명당이라고 불리는. 명당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전망 좋은 방, 고층 이런 걸 명당이라고 하지만 역시 가장 명당이라고 꼽히는 데는 재선이 보장되는 방 이런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네네. 있어요? 풍수지리가 뭐 낙선되는 방은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네, 그런 것도 따지긴 합니다. 야, 이 방이 그 전에 그 4% 남았어. 막 그러니까. 야, 여기 압승. 이러고 막. 누구 이름 대면서 야 이거 누구 방 이래 들어가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근데 참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 방 배정할 때 같은 상황이라면은 다선이 먼저 고르고 그것도 안 되면 나이 많은 사람이 고르고 이거는 전 좀 시대를 역행하는 거. 지금 제가 SBS 입사한 지 20년 됐거든요. 네네. 그 바로 위층에 지금 12층에 있는데 제 자리가 제일 안 좋아요. 아나운서실 문 출입문 바로 앞자리예요, 제가. 아니, 지금 온갖 거기서 사람이 다 자리 바꿔달라는 거예요. 좀 뭔 팀장 듣고 소리예요? 계십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제비뽑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반대로 오히려 네. 처음 들어와서 경험들이 없으니까 제일 자기가 원하는 방 편하게 쓸 수 있는 방을 한번 골라보시라. 그럼 우리들은 여기 잘 아니까 지리도 잘 알고 하니까 남은 방을 가져가겠소라고 다선들이 얘기하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실제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자, 질문 답해 주시죠. 그게 이제 좀 다른 이슈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국회의원회관이 이제 예전 KBS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가장 먼 방에서 본회의장까지 걸어서 가려고 하면 실제 1km가 넘습니다. 그 정도로. 네, 걸어서 간다면 가까운 방은 본청에서 가까우니까 뭐 200m, 300m 이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 걸어가야 되는 이슈도 좀 있어가지고 회의가 있는데 막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 첫 회의 경우에는 대부분 열심히 걸어 다니는데 또 1, 2년 지나고 나면은 꾀가 나면 이제 차를 타고 가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도 한 번 무슨 상 받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국회. 그 건물 하나인 줄 알고 갔다가 늦었어요. 그래서 뛰어가지고 상 받을 때 땀이 흠뻑 젖어서 넓어요. 되게 넓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넓습니다. 자 이제 보좌진들 지금 이제 구직 기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채용할 수 지금 있는 이제 겁니까, 이제? 구인 저기 구직 본인 얘기 같기도 하고. 제가 약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걱정을 그렇게 많이 네. 자,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어떻게 방송 됩니까? 시간을 지금? 좀 늘려주시면 이제. 좀 시간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한번 돌렸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구인 구직 시장이 새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이제 가장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은 그 2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압승을 거둬가지고 한 30-40% 이상 의석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 보좌진이 9명씩이라고 계산을 하면은 뭐 40명 계산하면은 그러네요. 엄청 360명의 오, 새로운 일자리가, 예. 민주당 보좌진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통합당의 경우에는 이제 의원수가 줄었겠네요. 줄었으니까 그쪽은 이제 구직난이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구인난이 지금 심각한 아니 상황이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뭐 지금 통합당에 있던 보좌진이 민주당 쪽으로 온다거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하는 그런 네, 상황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기는 합니다. 네. 이제 뭐 많지는 않고요. 아주 적은 숫자에서 좀 조용하게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당을 바꿔서. 네, 그런 경우에 보통 이제 뭐 당에서도 그렇고 뭐 제가 맡고 있는 이제 보좌진 협의회 이런 데서도 사실은 반대 행위를 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당을 옮겨오는 경우. 네네네. 노조 같은 역할을 하는 네. 거죠. 아니 미통당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는 뭐 아니겠네요. 예. 제가 워낙에 예. 뭐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지금 야, 그러니까 오늘 번호표 방송- 받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 방송 아주 공격적이고 좋아요. 아유, 하계리 씨. 공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보좌진 채용 과정에 관련해서는 또 관심 있어하는 우리 정치쇼니까 네네. 청취자분들 젊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도 그럼 국회에서 한번 일해볼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다음에 한번 제대로 자세히 네네. 수업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 많습니다. 네.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를테면 황현희 씨 지금 정도 스펙이라면 그러니까 뭐 개그맨 생활도 오래 했고 뭐 이런 시사에 관심 갖고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보좌진으로 지원해서 갈 수 있습니까? 그 필요한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입니까? 황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선거 시즌을 앞두고 황현희 같은 보좌진이 있으면 엄청 얼굴로?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질의서를 잘 쓸 수 있을까? 아니 얘기 들으면 수 있습니까? 얘기 뭐 들으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잠깐 뽑아먹고 버리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좀 해야겠네요. 빨라 네? 사람이. 꼭 그렇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그렇게 뽑히지 않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제 길을 가야겠습니다. 아 눈치 빨라 눈치 빨라. 네. 그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것도 된다더라 저런 것도 된다더라 이런 뭐 루머 낭설들도 많이 있었다. 뭐 네. 비행기 공짜로 탄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네. 뭐 기차 탈 때 뭐 어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맞아요. 있었는데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국회의원 특권이 사실 많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특권에 대해서는 오해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아하. 뭐 특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것만 하더라도 뭐 1시간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비행기나 KTX를 공짜로 탄다라는 거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게 예전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국유철도, 선박,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국유철도라는 건 없습니다. 네. 예,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실은 민간 기업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짜로 탈 수는 없죠. 그럼요.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자, 이건 틀린 뉴스로. 뭐 당연하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건 어떻습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보통 불리는 네네. 좀 더 빠르게 탑승 절차를 생략하고 갈 수 있다. 네. 요거는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비행기를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귀빈실 이용하고 패스트트랙 이용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예. 공항공사가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귀빈실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이용하는 경우에 그 안내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별도의 문으로 그다음 출입국 절차를 밟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쭉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은 갈수록 그 국회의원들이 사적인 용무로 이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귀빈실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요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 거기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기자분들이. 네네네. 예. 그래서 공무로 가는 경우에는 뭐 이용하는 게 큰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근데 뭐 개인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 여행을 가는데 이용하는 거는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 특혜 뭐 팩트 체크 한번 해보죠. 네네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한번 또 많잖아요. 다음 거 뭐 예. 궁금합니까, 황현희 씨? 국회의원 하루만이라도 뭐 연금을 평생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국회의원 연금. 예, 예전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법이 바뀌었고요. 예전에 그랬어요? 네네. 19대 때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런 일은 있지는 않고요. 그게 원래 헌정회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면은 이제 헌정회라는 회원이 되는데 회에 거기서 연로회원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연금이 나가게 됩니다. 이건 예전에 18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그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고요. 현재 한 380명 정도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받는군요. 근데 19대 이후서부터는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아주 특정하게 일정 기간 이상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연금이 나갈 수 있도록. 아니 국회의원인데 조수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에 인터뷰했던 그 미래통합당 이번 당선자 김웅 당선자도 재산 공개 내역에서 마이너스였어요. 아 그렇습니까? 꽤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무슨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어느 방송국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달콤 쌉싸래한 인생이라는 제목의 다큐가 있었어요. 네. 컨테이너에서 살고 계시는 전직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모든 국회의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자기 배를 불리고 이런 것도 아닌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 그 워낙 넓으니까 여러 시설들이 많을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에. 네, 맞습니다. 네. 뭐 있습니까? 그 뭐 헬스장도 있고 이발소, 뭐 미용실, 그다음에 병의원 병원들도 있습니다. 병원도 있어요? 네, 아, 네, 병원도 내과, 있어요. 치과, 그다음에 한의원 이렇게 전부 다 있습니다. 네. 그거 그렇군요. 근데 그 국회의원만 이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헬스장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전용 헬스 이거요? 공간이 따로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회에서 국회를 이제 출입하는 네. 예, 일반인들도 사실 이용 가능합니다. 거기 축구장도 있는데 네네. 그 축구장도 대여 가능합니까? 네, 대여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대해 보려고요? 아니 저희 팀이랑 한번 같이 축구하자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지 않을까? 제가 뭐 그런 국회 얘기 오시면 있었어요. 이발소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기 머리 한번 깎으시죠 거기서. 저분은 집에서 깎습니다 본인이. 뭔 말도 안 되는 아니 드립을 머리를 치세요. 봐요. 누가 봐도 예. 자기 깎은 머리지. 야 이게 원색적인 비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방송 중에? 예. 3번을 빨리 넘어가라고 합니다. 자, 이 진짜 뭐 좀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사소한 그런 특권들을 알아본 셈인데 제일 중요한 특권은 이 초법적인 특권들이잖아요. 일단 불체표 특권. 요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웁니다. 우리 정치 경제 그렇죠. 시간에. 예. 네네. 이거 뭡니까? 그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는다.
이게 사실 부체포 특권입니다. 야,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회기라는 게 그 뭐 본회의가 열릴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정기회, 임시회 이 회의 기간 전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 1년 내내 거의 회의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이 그 이 불체포 특권은 뭐 1년 내내 살아 있다고 아니 보는 게 그럼 뭐 맞는 것 강력 같습니다. 범죄나 이런 걸 저질러도 그럼 가능한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범죄 저지른 경우 그럼 어떻게 뭐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체포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무조건 안 되는군요. 체포 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지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 통과된 비율이라든가 뭐 사례라든가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9대 국회 예를 들어보면 11건이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4건이 통과가 됐었었고요. 18대의 경우에는 딱 1건. 그리고 그 이전의 경우에도 5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거는 굉장히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방탄국회 논란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그러면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 이분들도 이 혜택을 받는 겁니까?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전혀 해당 없군요.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해야 돼요. 예, 예, 예. 그때까지는. 자, 불체포 특권 말고 우리 항상 배우는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특권입니다. 면책 특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면책 특권은 사실은 그 다른 나라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이 그 행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립해가지고 국민을 대표해서 의정 활동을 하고 그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특권을 주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 뭐 이게 본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들 이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의원이 뭐 예를 들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뭐 SNS 상에서 이렇게 글을 남겼다 뭐 이런 발언이 이 면책 특권이 국회 포함되는 밖에서 겁니까? 사적인 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본회의장, 상임회의장 그리고 하나 추가로 한다면은 보도자료 배포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그 세 가지. 네네. 그러니까 보도자료 배포는 뭐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여기서 기자들이 되겠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배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SNS 올리는 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되게 많아요. 네, 1교시 이렇게 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의도 인물 탐구 시간 네. 마무리하고 자 쉬는 시간에 우리 문자 퀴즈 내드리죠. 네. 황인혜 씨 부탁합니다. 자, 국회의원이 되면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다음 중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불출석 특권, 2번 불체포 특권. 네. 불출석 특권. 네. 이것도 땡기네요. 다 잘리지 않을까요? 이거 특권 없으면 예.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정답 소개된 분들에게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정답자는 잠시 2교시 끝나고 발표해 드릴게요. 2교시 벌써 시작했네요. 슬기로운 국회 생활입니다. 자, 황현애 씨 주제 네. 부탁드려요. 자, 주말 사이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국회가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뭐 다행히 출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긴 한데요. 저번에 국감에서 그 벵갈 고양이도 들어갔었던 김민태 일이 의원이었나? 네. 아직도 재밌네요. 생각만 해도. 예.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이 왜 이게 고민이 필요했던 건가 이걸 좀 여쭙고 싶어요. 예, 논쟁이 됐던 거는 국회법입니다. 148조인데요. 네.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또는 음식물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안내견도 출입이 안 되겠죠. 안내견이 물건에 포함이 되는 줄은 몰랐네요. 그건 좀 새로운 논쟁이긴 그렇죠. 합니다. 시각 장애인들의 뭐 신체 일부라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요건 네네. 해석에 논란이 있겠네요. 진짜 황인혜 씨 말씀대로. 네. 그래 참 이 뉴스에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아니 이미 국회가 개판인데 왜 개가 안 된다는 거지? 뭐 이런 참 씁쓸한 저는 댓글들이. 이야기에는 좀 빠지겠습니다. 예. 왜요? 아니, 좀 당당하게 얘기해봐요. 네. 국민들의 네. 민의를 반영해 주세요. 방송인으로서. 개판에 진정한 개가 들어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하여튼 뭐 그런 어떻게 해야 돼요? 댓글들이 예. 많이 있었는데 네네. 자 뭐 이 안내견은 다행히 출입할 수 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아서 참 다행이긴 한데 네. 실제 이 안내견 말고 좀 우리가 생각하기 황당한 것들 중에 이제 뭐 안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집회나 시위 같은 걸 한다고 들고 다니는 물건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금지가 됐는데요. 뭐 이를테면? 예, 개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
그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셀카봉 들고 들어갔다가 셀카봉. 네. 아이고 기억납니다. 본회의장 예. 처음에 이제 네. 들고 갔던 거예요. 머그컵도 한번 문제가 됐었습니다. 아, 머그컵도요? 네. 환경부 장관이 제 기억에 인사청문회 때를 기억하는데 네. 환경부 장관이니까 일회용 컵을 사용을 안 하고 머그잔을 사용하겠다고 네. 들고 들어갔던 건데 상임위회장에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머그컵도 제재해야 됩니다. 저번에 보온병을 미사일로 잘못 착각을 했던 것도 기억해 보면 머그컵도 의심할 수 있죠, 뭐. 예, 뭐 이렇게 그럼요. 예전에는 안상수 의원이었나요? 네네. 네. 이름까지 밝히지 말지. 아니 뭐 왜 또 머필트인데요? 네. 아주 오래된 얘기긴 한데 96년입니다. 실제 유리컵으로 동료 국회의원을 때린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렇군요. 아니 이런데 안내견이 출입 안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텀블러 이런 것도 제지됐었고요. 네. 그다음에 진짜 음식물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자스민 의원 전 의원이죠. 옛날에 과자 갖고 들어갔다 논란이 됐었습니다. 아 음식물도 안 됩니까? 네, 뭐 음식물 예를 안 들어 되고요. 에너지바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아니 당 떨어진다고. 뭐 그것도 특별하게 일리 있네. 왜냐면 연세들도 좀 있으시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물이나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그 유리병에 들어가 있거나 한 건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안전상 문제가 있군요. 아니 저혈당이신 분들 초콜릿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가셔다 드시고 주머니에 이러셔야 될 넣고 텐데.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네. 선생님 이 국감 시즌에는 별의별 게 다 또 왔다 갔다 그럼요. 하잖아요. 네네. 아까 그 벵갈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음. 예, 그리고 국감 시즌은 이제 그 국정감사의 보조 자료를 갖고 들어오는 건 사실 좀 허용을 해주는 편입니다. 소위 이제 마투국감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요. 백화점에서 파는 물건, 마트에서 파는 물건 갖고 들어가지고 이 제품이 뭐가 문제가 있느니, 뭐 소비자 위해가 있느니,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네. 물품들을 많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네. 아니 뭐 유리컵도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맘만 먹으면 다 무기가 되잖아요. 다 되죠. 뭐 핸드폰도 휴대전화. 뭐. 예, 그렇죠. 휴대전화도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트북 뭐 이런 거. 뭐 어떻습니까? 비싼 거는 잘 안 던지기 때문에 아 그런 논리군요. 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제 뭐 네. 휴대전화를 제재한다는 건 너무 시대착오적이고요. 예, 지금은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예전에 그 우리 이미 이제 뭐 전이집니다만 나경원 전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맞아요. 원내대표가 쇠지렛대를 들고 있는 사진이 네네. 역사에 남을 아주 그 인상적인 사진이었는데 그 쇠지렛대 쇠지렛대를 그 회의장에 반입을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제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법안을 그렇죠. 접수하는 의원과 앞에서 의원과 문을 딴다고 이제 들고 갔던 건데요. 그거는 의원이 직접 들고 온 건 아니고 그 다른 시설에서 가져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입은 실제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건 통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다 이런 위험한 일이 발생할까봐입니까? 그러면?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은 얘기되고 있는 동물국회나 뭐 식물국회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의 국회에서는 진짜 뭐 명패도 날아다니고 재떨이도 사실은 역사가 깊습니다. 나 초등학교 때 정말 정말 옛날에는 초기에는 그 넘버 3에 나오는 그 유리 재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거였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문제가 되니까 쇠 재떨이로 바꿨어요. 좀 덜 덜 위험하더라고. 아프라고 맞더라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니까 재떨이를 또 부착을 했습니다. 무뜯게. 뭐 이런 역사가 있었죠. 그러다 역사네요, 보니까 진짜. 네. 예. 재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 지금 담배를 폈다는 것 자체가. 네, 옛날에 회의장에서 다 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그 강아지를 출입 금지를 한 거는 그럼 물까봐입니까? 위험할까봐? 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뭐 예. 저는 이게 처음서부터 허용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17대 그렇죠. 때 예. 정화원 의원님이시라고 시각장애인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도 이제 안내견이 필요로 했었는데 그분은 사실은 본인이 좀 포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논란이 안 됐고 음.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체장애인 국회의원이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그분 때문에 사실 국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아. 예. 그다음 계단도 없애고 단상도 예전에는 고정식이었는데 지금은 위아래로 올릴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국회의원들, 소수자 국회의원들이 국회 진출을 하게 되면은 국회 자체가 많이 변하게 되고 그게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예전에 최루탄도 터졌잖아요. 네, 별의별 다 그거는 있었어요. 숨겨서 들어가는 예, 거죠. 숨겨서 그러니까. 갖고 들어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고 우리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이게 정치쇼 어른이 집에서 아까 문제 냈던 거 정답자 발표하고 상품 나눠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쇼핑 허지웅 쇼가 방송됩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쇼. 그 중에서 우리 정치를 차근차근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스브스 어른이집. 아까 황현희님 네. 문제 내주셨죠? 네, 문제는요. 다음 중 국회의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골라주세요였는데요. 1번 불출석 특권, 2번 불체포 특권이었는데 정답은 2번 불체포 특권이죠. 자, 박진부님께서 불체포 특권이요. 이런 특권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도 하나 뽑아주시죠. 1776님. 이렇게 많은 특권 누리지 말고 국민에게 특권을 줄 수 있는 입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다. 배한나님 저는 이제 이분께 드리겠습니다. 2번 불체포 특권. 근데 과거 국회에서는 불출석 특권도 있는 줄 알았어요. 다들 잘 안 나오셔서. 이거 없는데 그냥 알아서 안 나온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구보미님께서는 이런 의견도 좋습니다. 야 진짜 옛날에 이것저것 국회 안에서 많이 날아다녔네요. 맞아요. 우리 안내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들어보내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아, 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풍자입니다. 예, 아,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1666님입니다. 장애인의 날입니다. 소외된 장애인들 많이 돌아봐 주십시오. 장애인도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정치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잭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